가져야 된다. 이런 이제 우리가 은연중에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부처님의 형상, 그 형상이 있대 형상 없음. 그래서 우리 금강경 구절에서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그러니까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본다 하는 그 구절과 이제 불상을 굉장히 자유롭게 구성했던 그런 개념이, 그런 이제 변화와 그런 상상력과 그런 미적인 감수성이 서구에는 별로 있지 않은 아주 독특한 동양적인 그런 예술관이었다는 것을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봤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또 한편에서 그 나한과 선화들을 가지고 거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삶의 이야기, 그 세상을 나아가지 않고 세상에서 물러남으로써 추구했던 어떤 가치들, 그 가치가 결국은 이제 그 물러남이라는 의미가 결국 마음의 물러남이라는 의미였고, 그래서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 순수무구하고 천진난만한,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형식이라는 걸 어떻게 뛰어넘는지, 나 안의 그런 아주 그 독특한 그 개성적인 표현을 통해서 종교적인 전형성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어떤 도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를 지난 시간까지 봤습니다. 이제 불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편에서 정형화되는 틀들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늘 익숙하고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집어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예, 그게 불교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서 본다면 유교라는 거는 세상이 나아가야 되고 세상이 어떤 구조적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 속에서 어떤 아주 표준적이고 정형적인 그런 인간상을 제시해 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그런 세계가 완성된 세계니까 그 완성된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는데, 불교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네,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 그것이 과연 영원할 것일까?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인간을 위한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상의 그 자유로운 표현과 나 안의 그런 자유로움, 이런 것 속에 그런 생기발랄하고 좀 더 자유로움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가려고 하는 곳은 이제 현대미술이에요. 네, 현대미술도 지금까지 서양 미술이 쭉 걸어왔던 역사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불교랑 통하는 바가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그러면 서양의 그림이 지향했던 건 뭔가, 첫 시간에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로마라는 것이 서양 미술의 하나의 뭔가 최고봉을 이루고, 항상 그것이 고전으로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술은 그리스 로마적인 것을 어떻게 자기 시대에 복원해내느냐 하는 과제를 가졌죠. 그래서 이탈리아 14, 15, 16세기를 거치면서 근대적인 세계를 회복해내는데,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그 근대 세계를 만들어낼 때 그리스 로마가 하나의 표상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신 중심으로부터 인간 중심의 세계를 넘어오게 되고, 그럴 때 미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성을 이해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비례의 법칙이라든지 또는 인체 구조에 대한 어떤 그 해부학적인 그런 이제 어떤 이제 탐구들,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어서 서양 미술은 인간을 가장 완벽한 형태로 재현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리스 로마적인 비례의 법칙이라든지 완전성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첫째 시간에 완전성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을 텐데요. 서양에서의 어떤
그 서양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완전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보통 철학에서는 이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는데 역사에서도 말하지 않는데 저희가 철학사를 쭉 꿰뚫어 보면은 완벽한, 완전한 것을 지향하고 완전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완전한 세계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뭐라고 할까 그런 끊임없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는 신의 세계에서 그것을 추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중세는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에 와서도 완벽한 어떤 세계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도 어떤 완벽한 구성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우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허물어뜨린 게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완벽해야 되니까 원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원형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타원이라고 하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의 창조물로 완벽해야 되는데 그 완벽함의 한 표징이 이제 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그런 우주의 현실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까지는 그 많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기성의 생각들을 타파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생각들을 다 이렇게 꺾어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 과학적으로 발견된 사실들을 하나의 이제 진리의 체계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술사에서 본다면은 미술사에서는 이제 대상 세계의 그 완벽함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대상 세계는 완벽한 세계를 재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대상 세계 속에 어떤 신의 창조된 세계니까 그 어떤 완벽함의 자취를 찾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그토록 인간을 탐구하고 자연을 탐구했던 이유는 이 피조물의 세계 속에서 신의 완벽성을 보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근본적으로는 서구의 문화의 깊은 흐름 속에 있는 거는 기독교적인 사유고 그 신의 그 피조물이 갖고 있는 완벽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형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원근법의 원칙이었죠. 그래서 비례에 따라서 이게 뭡니까? 인간의 형태가 이렇게 보여지는 세계가 달라지고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시각적으로 다가온 것은 굉장히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같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상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세계를 봤다면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이후로는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시지각적인 세계를 완벽하게 재현한다라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그 완벽한 재현의 중요한 이제 그 원칙은 이성적인 과학적인 법칙에 맞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례의 법칙이라든지 원근법이라든지 인체의 여러 가지 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그것을 미술적으로 형상화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진실하게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느냐라는 게 미술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건 미술만이 아니고 극예술에서도 그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이제 내용을 갖고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가 있죠. 시학의 내용 중에 역사보다 시가 더 진실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사실인데 사실이 더 진실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시가 더 진실하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개연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함, 그런 일이 일어날 법한 어떤 뭡니까 내적인 논리들이 충분할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실에 가깝다 또는 진실하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이후로 서양의 미술들은 그렇게 어떻게 이제 사물의 진실을 보여주느냐. 그럴 때 내적인 논리 속에서 그럴듯함, 아까 말씀드린 그 그럴듯함이란 게
비례의 법칙이고 원권의 법칙이고 인체의 어떤 조화의 법칙이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세계가 무너지는 거는 이제 18세기, 19세기 넘어오면서 무너지는데 그 과정들은 그 제일 가깝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인상주의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 그 자체를 한번 보자. 우리가 관념적으로 어떤 세계의 근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 개연적인 어떤 것을 파악하기보다는 그냥 눈앞에 보인 그 사물을 그대로 한번 그려보자 하는 그런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네, 마네 이런 사람들의 그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이제 빛이 더 중요한 어떤 우리 시각적인 현상이라고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그래서 훨씬 더 밝고 그리고 좀 더 일상적인 삶의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는 충분치 않은 어떤 이제 상황들이 생기면서 특히 19세기 말 20세기 초엽에 이제 전쟁을 겪게 되잖아요. 그죠? 세기 말을 거치고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계라는 것이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어떤 본질에 대한 믿음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근본적인 어떤 사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게 될 그 세잔이나 그 뒤에 이제 피카소나 이런 사람들이 갔던 사물의 그 뭡니까 진실한 모습을 찾아가는 하나의 흐름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하나의 반면에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형식들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미술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아방가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방가르드라는 말은 이제 불어에서 왔는데요. 아방이라는 거는 앞서 있다라는 거죠. 가르드는 이제 뭡니까 전선. 그러니까 여기서 전이 부대할 때 아방가르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활동 속에 제일 최전선에 서서 적을 무찌르듯이 세상을 개척해 가는 그것이 이제 아방가르드 운동이라고 하고, 아방가르드 운동은 뭐 미술, 음악뿐만 아니라 사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들이 주장했던 이야기는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방식은 다 허위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부르주아지들이 살아가는 삶들, 그들이 이제 추구했던 어떤 욕망의 만족, 이런 것들은 다 가짜였다. 우리가 기대고 있는 세계의 어떤 이 진실하다고 생각했던 그 개연적인 세계라는 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이제 아주 과격하게 주장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미술사적으로 완성해왔던 여러 가지 형식들을 다 이제 타파해 가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미술사에서 충분히 봤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아방가르드가 20세기 초엽에도 있고, 그래서 초현실주의라든지 이런 운동 속에서도 아방가르드 운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련, 과거에 이제 러시아, 구러시아이죠. 거기서 있었던 미래주의 그 미술학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굉장히 아방가르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 대한 새로운 숭배가 있고 인간에 대한 해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피카소 같은 사람들도 하나의 아방가르드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모든 그 미술의 중심이 유럽에서 뉴욕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쵸. 전후에 이제 유럽이 이게 황폐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도 가고, 전쟁 이후에도 가게 되면서 뉴욕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뉴욕에서 다시금 전쟁으로 우리가 살고 있던 삶의 모든 가치가 허물어진 그 상황에서, 그 미술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오 아방가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네오 아방가르드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뒷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미술사적인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이 아니고 뒷상을 통해서 우리가 불교를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늘 이야기는 불교 공부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샘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머트라고 하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랑에 전시하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가, 스캔들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도대체 이것을 누가 전시했는지도 모르게 이 서명도 머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셜 디스상의 작품인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원본은 사실은 본인조차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뒤에 이제 수많은 복제품들이 있고, 지금도 여러 박물관에,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은 이제 디샹이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말하자면 복제품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이제 쇼킹한 작품이죠. 그동안 미술 작품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원칙 중에 하나는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화가가 작업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기성 제품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사인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레디메이드입니다. 이렇게 레디메이드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용납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이 듀샹 이후로는 이러한 식으로 작품이 전시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그만큼 쇼킹하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술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술은 아름다움을 지향한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병기란 말이에요. 병기가 아름다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병기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 그것이 불결한 것, 그죠? 그런 것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식에 굉장히 도발적으로 도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이렇게 전시함으로 해서 여기서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은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왔던 예술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다시금 보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물인데 이 사물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예술일 수도 있고 예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이후로 미학자들의 일이 많아졌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이 예술인가라는 걸 정의할 때 과거에는 인간이 만든 것, 이런 이제 기본 정의가 있었는데,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도 예술이 된다면 그럼 도대체 무엇이 예술인가에 대한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미학 안에서. 그래서 미학 안에서 그러면은 침팬지가 만든 그림은 그림인가? 침팬지도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럼 과연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AI도 그림을 그리잖아요. AI가 만든 그림은 그림인가? 또 시도 만들고 AI가 소설도 만듭니다. 과연 그거는 시고 소설인가?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학적인 논의에서의 결론은 그런 거예요. 예술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이 비평가든 화가든 또는 감상자든 그들에 의해서 예술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다 예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은 작품이 예술이 아니라 관례가 예술이다, 이런 이제 그 새로운 예술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하시고, 일단 이 듀샹의 이 샘이라고 하는 작품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뭔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이라는 개념도 도전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개념도 도전했습니다. 듀샹은 봐라, 이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 어떤 조형성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형성을 발견하느냐 아니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예술이 우리들에게 도발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을 뒤집어 보도록 하는 것이 예술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되는 거죠. 그게 아방가르드적인 겁니다. 아방가르드라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위적이고 그리고 무의미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숭배해왔던 아름다움이라는 거, 예술작품이라는 것도 우리들의 허위의식이었다. 이제 우리들끼리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치롭다고 생각한 것이지 그 본성에 있어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작품이 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우리들의 관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름답다, 추하다 하는 생각들, 이 생각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이렇게 살면서 어떤 건 좋다, 어떤 건 싫다, 이렇게 많은 이제 분별을 하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도 그런 분별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물론 이제 그것이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사물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가 거기에다 부과한 우리들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듀샹이 비록 불교를 알지는 않았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도발해 가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불교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작품, 나중에 이제 듀샹의 이 작품과 뭐 불교의 연관성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듀샹은 불교를 뭐 알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서양 미술사의 맥락에서 그들이 그동안에 이제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이제 고상하고 아주 뭡니까 아주 그 남들에게는 이렇게 숭배받는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분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다, 싫다, 아름답다, 추하다 이런 관념들이 전부 다 우리들의 주관적 판단이었다. 우리들이 사물에 부과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더 나아가면은 이제 이 작품은 조금 더 이전의 작품이지만 르네 마그리트의 스냅밥 인느 삐프예요. 파이프가 아닙니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르네 마그리트는 작품들을 조금 더 볼 건데요. 굉장히 내용적으로 철학적인 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작품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면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림입니다. 또요? 예, 이것은 아닙니다까지는 됐어요. 그리고 아닙니다를 통해서 르네 마그리트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나요? 역시 우리가 사물과 사물을 재현한 것들이 서로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 동일성은 형태적 유사성을 가지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그린다는 행위도 그 그림이라는 행위 자체도 무언가를 재현하는 행위다. 그래서 그림에 그려진 대상은 실제에 존재하는 대상을 그린 것이고 그 그림과 그 대상 사이에서는 1대1의 대응관계가 성립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그 대응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사물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어린이들이 만약 그림책을 갖고 말을 배울 때는 이걸 보고 뭐라 해요?
배워요. 이건 파이프입니다. 이렇게 배우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그림입니다. 그림은 파이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재현되어진 대상이 재현된 대상과 재현 자체가 서로 존재론적으로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재현된 것인가? 그럼 우리가 다시 정말로 사물이 파이프라는 사물이 우리 앞에 있다고 칩시다. 담뱃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그 담뱃대를 뭐라고 부르죠? 담뱃대라고 부르죠. 자, 여러분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담뱃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드샹처럼 샘이라고 이름을 붙이든가 굴뚝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 전시관에다가 다 갖다가 전시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그것은 담뱃대일까요? 담뱃대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예, 그 사물에 본래 이름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예, 어디다 갖다 놓느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용도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름을 가진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름의 의미에 맞게 존재하고 그런 용도를 가진다고 하는데, 그러나 사물 자체로 봤을 때 그 사물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우리가 파이프를 그린 그림입니다라고 할 때도 맞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것 자체는 파이프가 아니지만 이거는 파이프를 그린 그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죠? 근데 다시 이것은 그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또 보겠습니다. 이건 이거 조금 더 내려가서요. 자, 이거는 이미지의 배반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자, 이게 서양적으로 말하는 그림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기능입니다. 어떤 대상을 재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창문을 열었을 때 우리가 창문 밖에 보인 풍경을 보듯이 우리가 액자 틀에 그 풍경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액자 틀의 내용과 똑같은 풍경이 그 액자 바깥의 현실 세계도 있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창문 앞에다 그 액자를 두면은 창문 뒤쪽에 있는 그 세계도 동일한 세계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재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단게 그리는, 그러니까 예술은 어떤 그 객관적인 존재하는 대상을 모사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과연 이 창문 밖에 보여진 그림이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풍경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림이 진짜일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서구적인 그 예술 작품, 특히 그림의 개념에서는 요 이젤 위에 있는 캔버스는 그대로 뒤에 있는 사물을 재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젤과 실제 장면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에 대해서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같이 하려고 갖고 왔어요. 불설 반야바라밀, 즉비 반야바라밀, 심형 반야바라밀 이렇게 돼 있고, 우리말로 풀이하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게 즉비이 나오죠. 이게 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아니고 그러므로 무엇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갖고 스즈키 다이세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일본의 불교학자가 이거 즉비 논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 그 금강경의 논리는 즉비 논리다 해서 즉비 논리가 뭐야 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신비하게 느껴져요. 아님으로 기다. 그럼 뭐 말장난이야? 아니면 아님으로 기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돼? 굉장히 좀 난해한 느낌을 오히려 주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림을 놓고 보면 우리는 뭐 우선적으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불교적으로 보면 부처님 말씀하신 파이프는 파이프가 아니기 때문에 파이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이거 도대체 무슨 말장난이야. 그냥 우리들의 어떤 뭐랄까 생각을 뭐 이렇게 좀 정신없이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이제 느낌이 드실 텐데 자, 그것을 통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할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자, 이것은 파이프를 그렸지만 파이프가 아니죠, 그죠? 이거 여기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파이프라는 것이 뭐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요? 또, 에? 파이프는 일종의 이름이에요. 하나의 이름이에요. 그죠? 이름이고, 이름이 지칭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 파이프예요. 그죠? 네. 근데 파이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이프인가요? 아닌가요? 아까 셈으로 돌아가면 자, 이것은 병기인가요? 아닌가요? 우리 병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병기인가요? 아닌가요? 병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근데 이 자리에서 이것은 병기가 아닙니다. 예술 작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물의 본질, 사물의 근본을, 사물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재현한 이 파이프를 보고 이건 파이프가 아닙니다라는 하는 말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다, 다른 어떤 것이어서 그게 아니라 이 사물을 재현하는 거, 그림이든 또는 이름이든 그것은 사물의 근본을, 사물에 있는 그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파이프는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이것은 그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밀이라는 것도 반야바라밀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는 파이프라고 또 말하죠. 그죠? 왜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우리끼리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보면은 어떤 사물이 뭡니까? 그 사물의 이름이 사물 자체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서양의 철학에서는 사물의 이름과 사물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치하게 불러야만 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잘못 부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왜곡하게 됩니다. 그건 지난 시간에 제가 유교에서도 이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름을 잘못 쓰면은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름을 이름답게 써야만 세상이 제대로 굴러간다는 게 유교의 생각이고, 또 서양 철학에서도 마찬가지. 이름을 정확하게 호칭을 해야 그 사물의 본성을 끄집어낼 수 있고, 그래서 진리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유교 같은 경우는 이름을 잘못 쓰면은 아버지를 아들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임금을 신하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이 잘못되면은 세상의 질서가 뒤집혀집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팔덕이라는 게 있는데, 궁군신신 부부자자 이렇게 나갑니다. 군은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지엄이는 지엄이,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다워야 되고, 지엄이는 지엄이다워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성들이 많으신데, 소위 말하는 남녀 불평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해진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예. 이름이 갖고 있는 그 호명하는 힘에 의해서 우리 존재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호명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존재가 지금까지 결정되어 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됐을 때는 어머니로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라는 그 역할에 대한 우리의 표준적인 어떤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기본의 어떤 모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델을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실제 나의 삶과 맞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절에서 이렇게 이제 그 주지 역할을 하고 있으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내가 자식들한테 대학 입시 치는 자식들한테 기도라도 올려줘야 엄마 노릇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엄마 노릇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뭔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이름을 하게 되면 그 엄마라고 하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이미지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 이름을 갖는 순간 그것을 수행해야 된다고 느끼는 겁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이 아버지가 되는 순간, 아, 내가 아버지가 됐으니까 어떤 걸 해야겠다 하는 그런 어떤 책임의식, 부담감, 이런 걸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맞추어서 살려고 노력하죠. 그죠? 예. 결국은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여 왔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유교의 정명문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럼 이제 이름에 따른 삶의 표변은 다 있어요. 거의 이렇게 정해진 형태로.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 사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아직 안 봤는데 꼭 보려고 하는데, 그 영화를 대충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마라고 하는 것, 아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기존의 생각들에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지금 젊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내적인 번뇌들을 그렸다고 제가 봤거든요. 우리들이 삶이 요구하는 바는 그 이름하고 꼭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에 맞지 않게 산다고 해서 그가 잘못 사느냐?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을 이렇게 세뇌시키고 있고, 우리들에게 이것이 진짜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뭔가 우리들의 마음을 덮어 씌우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이름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우리는 가상적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방가르드가 전복하려고 했던 거는 그렇게 만들어진 기성의 세대,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그 부르주아적인 세계를 뒤집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개인적인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역할들에 따른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름이 우리를 구속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죠? 선생님은 선생다워야 하고, 학생이면 학생다워야 하고, 그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나무랄 때, 너는 왜 학생이 학생답지 않게 하니? 그게 나무라는 이유가 됩니다.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아니, 학생들이 말이야 숙제도 안 하고 수업 시간에 태도도 나쁘고, 제가 학생을 볼 때는 그 기존의 개념을 갖고 학생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름을 갖고 그들을 보는.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은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는 이름이 아닌 겁니다. 그냥 파이프, 그러니까 파이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파이프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을 봐야만 우리는 진짜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개개인을 제가 만약 개인적으로 만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왔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을 규정하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것들이 물론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그것들이 저를 호도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이름과 연결된 정보들을 갖고 여러분들을 본다면은 여러분들을 잘못 알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림에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진실로 볼 것은 무엇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을 보면은 그 사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가 그림들을 그려요. 그래서 그 이제 요 뒤에 이야기는 요건 좀 뒤에 하고, 예를 들면 요런 것도 그 이미지의 혼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모습이 뭔가에 대한 거를 우리들에게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인가, 그림이 진짜인가, 창밖의 모습이 진짜인가에 대한 어떤 일상적이고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상식적인 견해를 깨부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죠. 이 그림도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콩코드라고 하는 제목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허공에 남자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중절모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르네 마그리트가 평소에 즐겨 입던 의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르네 마그리트라고 봐도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허공에 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상하고 있는 그 생활 속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비현실적인 장면이죠, 그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비는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말을 썼습니다. 물론 요 그림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은 뭘 연상합니까? 허공에 떠 있다는 느낌도 있지만 비가 내리는 빗방울처럼도 보여지죠, 그죠?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제가 비는 내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두 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병치되어 있고 전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현실적이다고 하고 초현실주의적인 그림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비는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비는 내린다? 안 내린다? 내리죠. 예. 비가 내리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저 사람도 하늘에서 떨어져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떨어질 때, 저 떨어지는 저 남자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비라고 불러야 됩니까? 빗방울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죠?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비라고 안 부르겠죠? 자,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질 때 우리가 떨어지는 것을 대체로 이제 물이니까 뭐 다른 거일 때는 근데 어쨌든 뭐가 떨어질 때 비가 내린다 하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비가 내린다고 안 합니다. 그죠? 차이가 있어요. 단지 그 사물이 그렇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 비라고 하는 것이 이 남자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된 개체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가 그런 겁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내릴 때 우리가 내려온다라고 말하죠. 그죠? 네, 그 사람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르네 마그리띠가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맞죠. 근데 비가 내린다 하면은 말이 맞습니까? 말이 맞나요? 안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예, 자세히 보면은 비가 내린다는 건 말이 안 맞아요. 내리는 게 비입니다. 그러니까 물방울이 내릴 때 우리가 비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는 말은 말하자면 동어 반복인 거예요. 비라고 예. 하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내리는 물방울을 비라고 지어놨습니다. 내리는 물방울이 또 내린다 이렇게. 네, 동어 반복인 거죠. 마치 우리가 역전압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뭔가 내린다 할 때 주어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있고 그 주어가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남자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다면 이 남자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그 움직임의 주어는 누굽니까? 이 남자예요. 그죠? 이 남자가 내려온다. 말 맞죠? 그죠? 근데 비가 내린다 하면은요. 비가 주어인가? 비가 온다 그러면 말이 또 비가 온다면은 비가 오는 게 비가 내려야 오는 거죠. 그죠? 안 내리는 비가 어디선가 오나요? 안 내리는 비가 있나요? 그래야지 온다고 말이 성립하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운동이 일어날 때 항상 운동을 하는 주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주어가 그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비가 내린다 할 때 비가 원인이냐? 아닌 거예요. 오니까 비죠. 사실 우리 언어의 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보면 이 남자는 내린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다시 보면은 뭡니까? 내려오는 동작을 하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인 거죠. 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또 아까 이야기로 들어가면은 엄마 역할을 한 사람이 엄마입니다. 엄마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엄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엄마예요. 그죠? 엄마 역할을 못하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우리 엄마 역할을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엄마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을 엄마라고 안 할 수는,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엄마는 이제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아들이 없으면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식이 없는데 엄마라는 말을 못 불러요. 그런 의미에서. 그죠? 자식이 없으면 엄마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자식에 의해서 엄마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어떤 주체가 따로 있어서 그가 그 이름을 움직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이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물론 이제 르네 마그리트의 이제 제목은 다르지만 지금 여기 떠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람 따로 공간 따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이 과연 떠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게 비현실적이다라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 속에서는 우리 속에 어떤 개념이 전제되어 있냐면 사람은 땅 위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공중에 떠 있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이 그림은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물을 보면서 우리가 이건 참 비현실적이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사람은 땅에 있는 것이지 허공에 뜰 수 없다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물론 실제로도 그러긴 하죠. 근데 허공에 뜬 게 완전히 불가능한가? 반드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수를 많이 익히면 공중부양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기계 문명에 더불어 우리가 이렇게 뜰 수도 있는 날이 언젠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르네 마그리트가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들의 이렇게 굳어 있는 머리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깨주는 거죠. 이런 것이 과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 개념의 세계 속에서 완전히 거기에 매몰되어서 전혀 다른 삶에 대해서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떠있는 것이 그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질문하십시오. 그렇다면 르네 마그리트가 그런 목적으로 저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의 틀을 깨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또 어떤 예술 작품에서 네. 비현실적인 부분은 어떤 주제를 갖고서 표현하려고 했을까? 인간들의 어떤 허망한 욕망, 예를 들면 네. 공간에서 자기 주체를 붙잡고 있는 방황, 이런 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르네 마그리트는 굉장히 철학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욕망이나 다른 어떤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상식의 틀, 그걸 깨는 게 더 기본적인 겁니다. 르네 마그리트 그림 전체를 보면은 다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혀 다른 그 상황을 딱 해봐가지고 내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하게 한 거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생각의 틀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어떤 그 기존의 틀 속에서 움직여주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는 내리지 않는다는 말하고 이게 딱 맞지는 않지만 결국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자기 생각들이지 실제 상황에 맞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삶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는 내리지 않는다 할 때 결국 주어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의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하나의 모습이 삶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내리는 게 비고 움직이는 게 사람이고, 그죠? 떠 있는 것도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 어떠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란 틀에 안 맞으면은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 인간에 대한 규정에 안 맞는 자들은 사람 밖으로 다 이렇게 이제 추방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주민들,
이제 전쟁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그 난민, 전쟁 난민들을 우리는 인간 범위에 안 넣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온다 하면은 말하자면 약간의 벌레처럼 인간이 아닌 존재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삶을 뭔가 불안하게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존재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생각 속에 한국인 속에는 사람 하면은 적어도 어느 성까지 사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사람에 대한 차별을 낳는 원인인 거죠. 그래서 생각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왜곡시키는가를 지금 이 그림들이 하나씩 깨부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걸로 돌아가야죠. 우리 이야기는. 자, 근데 왜 이름이 반야바라밀인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고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죠. 그죠?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다시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단지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단지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름이 사물과 1대1로 대응되고 그 사물의 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야바라밀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고 할 때는 이름이 아님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다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샘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것은 병기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샘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이것을 예술작품이라고는 부릅니다. 그죠? 만약에 듀샹의 어떤 그 의도가 제대로 발휘가 된다면은 예술작품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다시 볼게요. 듀샹이 이 일을 한 뒤에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어떤 기성의 제품도 내가 어떻게든 예술가가 이건 예술작품이야 라고 하면서 서명하고 붙여놓으면 어딘가에 전시하면 예술작품이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관례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은 코카콜라 병이 이제 그 전시장에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게 예술작품이야? 아니야. 누가 지나가다 코카콜라 병을 먹다가 놔둔 건지 아니면 작가가 거기다가 일부러 전시를 한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속에 어떤 개념이 또 들어왔냐면 미술관에 있는 거는 예술작품이야라는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 또한 굉장히 가치로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치로운 거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이게 얼마에 팔리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데 만약에 코카콜라 병을 내가 아주 이름난 그 작가여가지고 그걸 딱 전시했는데 이게 대단한 예술작품이다라고 이제 평론가들이 막 평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몇 억에 팔린다 이러면은 어마어마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듀샹이 요구했던 자기가 하고자 했던 거는 사람들의 그 관념을 깨부수는 거였잖아요. 예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허상을 깨려고 한 건데 다시 사람들에게는 허상이 또 생긴 거죠. 또 다른 의미에서.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행위들을 보면은 결국은 어떤 이름을 부정하면은 새로운 이름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세상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름이 이걸 피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 또 다른 이름이 생기고 또 다른 이름이 생기는 이 세계에서 진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예술작품을, 우리가 예술작품이라는 것이 가짜인데 이 가짜를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통쾌하게 아주 그냥 일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시 또 사람들은 예술작품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굉장히 숭배하고 이거 막 가격도 높이 책정하고 미술관마다 막 전시하고 막 순회 공연하고 막 하듯이 순회 전시하고 하잖아요. 그죠? 여전히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또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속지 않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될까요? 결국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이름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주어진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름이 이름일 뿐인 줄만 알고 살면 돼요. 이게 조금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그것을 지칭할 수 없다면, 이게 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이 됐잖아요. 그죠? 그 이름으로 지칭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름으로 지칭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해지고 우리의 눈을 깨우쳐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를 보려고 할 때 이름을 버리고 봐야 되죠. 그죠? 근데 이름을 버린다고 해서 진짜를 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병기라는 이름을 버리는 순간 진실을 받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맥락 속에 있는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름을 만드는 것을 뭘로 이해해야 되냐면은 그 이름 자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름이 그 사물이 아니듯이 이름을 버린다고 해서 사물이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 이름을 만드는 맥락들이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맥락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미학에서 굉장히 이 논쟁이 아주 정치하게 아주 뭡니까 논쟁이 아주 막 치열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결국은 이야기 되는 게 뭐냐면 이 맥락이 예술 작품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계라고 하는 하나의 맥락이 뭐 작가가 있고 평론가가 있고 관람객이 있는 이런 삶의 맥락이 그 이름을 만들고 그 이름에 힘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물이 이름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혼자 단독으로 그 사물에 이름을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맥락들에 의해서 사물의 이름이 부여되고 그것의 기능이 정의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주 뛰어난 작가라면, 뛰어나지 않아도 어쨌든 누군가가 작가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코카콜라 병을 들고 가가지고 전시를 하면 작품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 제가 코카콜라 병을 갖다가 어디다 그 전시장에다 갖다 놓으면은 그 이제 제가 잘못 해가지고 이게 그쪽에 이제 전시장에 이제 거기 지키는 분한테 야단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맥락이라는. 컨텍스트가 텍스트의 의미를 결정하고 이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달리 말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영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삶의 과정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본래 어떤 사물에 귀속되어서가 아니라 이 맥락 속에서 사용되는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아니지만 맥락에서는 그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것을 셈이라고 할 때는 예술계, 그죠? 예술계에서는 셈이라는 이야기가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를 다시 우리가 화장실에 갖다 놨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변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 더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스미스 칼리지에 있었는데, 스미스 칼리지에 저 미술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미술관에 그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화장실이 변기 하나하나가 다 조각품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똑같은 변기 모양인데, 그거를 다 이렇게 뭡니까? 채색을 해가지고 다양한 무늬로 그림이 있는 것도 있고 무늬가 있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정말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그게 하나하나가 다 작품이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놔도 우리는 그것을 작품이라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건 변기인데 아주 훌륭한 변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구겐하임 미술관에 황금으로 된 변기가 전시가 됐는데, 그게 이제 도난당했다가 다시 또 찾았다고 하죠. 그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황금 변기였어요. 근데 그것이 작품이냐 아니냐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한편에서는 미술관에 있으니까 작품일 것 같은데 이게 변기 용도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건 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 옛날에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시대는 모양이 사물의 핵심적인 원인이다 해서 어떤 모양을 가지느냐가 그 사물의 본질이고 그 사물의 이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기의 모양을 가지면 변기입니다. 그 모양이 달라지지 않는 한 변기라고 불려요. 책상은 어디까지나 책상입니다. 그 모양을 유지하는 한.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름은 그렇게 불릴지라도 내용의 의미는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름을 사용할 때 이름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고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되는 분은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만들어지는 거는 자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식이 없으면 절대로 아버지가 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의 우리들의 삶의 의미들은 이 맥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다시 이제 금강경을 이제 경전 안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만 금강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것은 뭐뭐인데 뭐뭇이 아니기 때문에 뭐뭇입니다. 이 말이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라고 한다. 뭐 이런 이제 구절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고 굉장히 막 초월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그 뭐 스즈키 같은 경우는 이제 직비논리다 해갖고 무슨 논리처럼 이야기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죠.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이름하는 순간 우리는 그 반야바라밀이 특별하게 어떠한 특정한 어떤 것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좀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반야바라밀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다 어머니다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는 그 본질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게 불러지는 어떤 사회적 관례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 관례가 바뀌면 그 이름의 의미와 내용이 다 달라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그림들을 보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아까 봤던 것처럼 지금 사실은 여기 이야기는 제가 그냥 요 표현만 따왔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중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조라고 하는 그 중국의 스님이 물불천론이라는 그 논설을 하나 썼는데, 사물은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사물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은 무슨 그 사물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사물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마치 영혼불멸설을 말하는 것처럼 듣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물이 주어가 되어서 동작의 주체가 되어서 움직인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동작의 주체는 움직임 자체지 움직임의 주체는 없다는 겁니다. 내리는 것이 비지 비가 주체로서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규정도 인간이 어떠어떠하다, 우리가 이제 인간다움이란 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죠? 인간다움이란 게 규정될 수는 어떤 걸 갖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선에 가면은 이제 이러한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선에 이제 우리가 화두를 든다 할 때 그 화두의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다 역설이거든요.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100세의 노인을 오늘 100세의 노인이 내일 5살 어린아이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거꾸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게 전부 다 화두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두에서 여러분들이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쓰는 화두가 이목고 화두잖아요. 그죠?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할 때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입니까?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이것이 무언가. 여러분들이 이것이 무언가 할 때 이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몸입니까? 정신입니까? 부처입니까? 본부입니까? 그죠? 우리는 사람이라고 규정했고, 이 몸이라고 규정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몸이 아닌 정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언가라고 질문할 때는 그냥 그래서 사람인가, 사물인가, 몸인가, 이걸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데 그것 도대체 뭔가.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틀리고 저런 이름으로도 불리는 것도 틀리고 어떤 이름으로도 불릴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했던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니까 그 이름으로 불릴 수 없는 어떤 반야바라밀을 보게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이것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선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우리가 처음에 산을 산이라고 하고 물을 물이라고 하는데, 수행에 깊이 들어간 수행자는 산을 바라봐도 산이 아니고 물을 바라봐도 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다시 깨침을 이루고 난 뒤에 다시 산을 바라보면 산이고 물을 바라보면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걸 뭐 변증법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변증법하고 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반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첫 번째 산은 산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산과 대응되는 이름이 대응되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머니라고 부를 때 어머니 그 개념. 그러면 이제 산은 산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산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산이 갖고 있는 산은 어떻다는 그 모든 관념들의 총화로서 산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산을 실체하는 어떤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산은 산이 아니라는 거는 산은 우리가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네, 진짜가 아닌 거예요. 산의 이름이 정해진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그 관점에서 뭐 우주적 관점이 있는 건 산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산으로 볼지 않아야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다시 이제 깨달음을 이루고 다시 볼 때는 그 산은 다시 산이다가 됩니다. 이때 산은 어떻게 되냐?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도 산인데, 그건 우주적 관점에서 본다는 거는 뭐냐면,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맥락 속에서 사는 산인 거예요. 그 산이라고 하는 규정이 다른 계곡에 비교해 볼 때 여기가 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대화된 개념 속에서 우리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 어떤 것에 대한 이름이 고정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과 상대적인 상황들 속에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름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사물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삶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 덕분에 이름으로 불린다 하더라도 그 이름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미 이런 인식의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문명이. 이게 그냥 사실 참 어떻게 보면은 불교가 시대적인 언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우리는 이런 의식의 단계에 도달했어요. 개개인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이름을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해요. 과거에 우리가 이름을 잘못 부르면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름을 비틀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올리브 나무를 오올리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두 개를 겹쳐가지고 말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게 많죠. 요즘 특히 그 상호 같은 거라든지 상품의 이름 같은 거에서 이런 전이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제 수업을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이야기 여러 번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이런 상호가 나오면은 사람들에게 거부 반응을 먼저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이 말장난을 편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발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 간의 의미가 이렇게 서로 엇갈리고 하는 거를 즐겨요. 그것은 우리들이 이미 말에 대한 생각, 우리 이제 이 보통의 이제 인지의 수준에서 이미 말은 말일 뿐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체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대 문명 자체가 이미 그러한 인식 수준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개인적인 조금 이제 사족을 붙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우리나라 문화의 상당 부분은 아직도 그 이름에 매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에 굉장히 많이 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기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한 도덕적 비난을 합니다. 네. 그 탤런트는, 젊은 여성 탤런트는 예쁘고 귀엽고 애교 만점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젊은 여성들에 대한 기본 관념이에요. 거기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도저히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공격이 가해져요.
그죠? 이런 식의 것들, 뭐 정치는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굉장히 뿌리 깊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다른 행동을 좀 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그 현대적인 흐름 속에 우리 의식과 삶이 구성되어진 부분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근대적인 의식의 구조가 아직도 지체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의 이제 어떤 뭐랄까요, 이게 맞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갖고 가면 인간 스스로가 굉장히 분열됩니다. 우리 문화도 분열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고쳐야 되는데 저는 그 해법이 불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름을 이름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이제 뭐랄까 눈이 안목이 키워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작품을 좀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현대 미술이 굉장히 우리 인식을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이야. 근데 이걸 무조건적인 그림으로 숭배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이건 그림이 되는 거야. 그런 이제 자세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지금 오늘 아방가르드의 이야기는 아까 아방가르드의 원래의 이제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우리가 삶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것인가? 뭔가 깨부수고 뭔가 파괴하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방가르드도. 그런데 그 듀샹도 그렇고 뭐 그렇지만 그 파괴와 부정의 단계를 넘어서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근본적 다름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때 밥 먹고 잠자고 하는 어떤 그 삶의 방식들을 기본적으로 다르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무엇이 근본을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하는가? 우리를 바꾸는 게 뭔가입니다. 이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화두를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바꾼다는 게 그럼 오늘부터 내가 하던 일 관두고 전부 다 나가가지고 뭐 노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부 다 절에 들어가가지고 참선을 한다든지 이것이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똑같게 하는데 내 삶이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어떤 사람이 어제까지는 어제까지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오늘은 신발을 이고 다닌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실제로 이제 선사 한 분이 그랬어요. 네, 신발을 이고, 집신을 이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동묘백묘라 해가지고, 고양이를 놓고, 이것도 이제 이제 중요한 그 화두 중에 하나인데, 동당서당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그 선사를 보면은 동쪽에 건물이 있고 서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동당, 서당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고양이 한 마리를 놓고 이 두 건물에 있는 스님들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는 고양이를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고양이를 탁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떤 스님이 듣더니만 이제 그 이야기 전해줬어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한 이제 선사가 와가지고 고양이를 칼로 쳐갖고 죽여버렸다.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나 같으면은 고양이가 살았을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고양이가 살았을 텐데 라고 하시면서 이마에다가 집신을 얹고 가셨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묘 서묘 이야기입니다. 그 흥묘 변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가 지금 신발을 머리에 인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렇지만 또 다르게 보면 신발을 머리에 인다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의 틀을 깨야 됩니다. 그 생각의 틀을. 신발은 신는 것이다. 우리 속에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신발은 신는 것이지 머리에 이면 어떻게 해? 예, 그걸 깨야 되는. 그러면 신발을 신어도 되고 머리에 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한다는 것이 행위를 바꾸는 것의 문제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아방가르드는 이제 어떤 부정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어떤 예술 활동을 했지만은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결국 예술 제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아방가르드는 실패한 운동입니다. 예술을 뒤엎으려고 했는데 예술을 뒤엎지 못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 다시 예술의 틀 속으로 더 강고하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이름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더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은 이름을 갖고 이름을 부정하면서 이름을 갖고 사는 겁니다. 아까 신발이라는 거를 신는 것만 아니라 머리에 인다고 해도 무관한 것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쪽에 고양이가 있든 서쪽에 고양이가 있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분쟁을 해소하고 우리가 우리가 왜곡된 삶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불교는 우리의 생각을 뒤바꿔야 된다. 근데 그 생각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금강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그 이름이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름에 주체가 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죠? 아까 비가 내린다 할 때 비라는 이름이 주체가 되고 내리는 행위가 있듯이 이름에 해당하는 주체, 그것에 어떤 주인이 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이름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도구예요. 근데 우리 정말로 이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된 사람은 어머니라는 이름에 구속이 되고 아버지가 된 사람은 아버지 이름에 구속되고 선생이라는 사람은 선생이라는 이름에 구속됩니다. 내가 선생 노릇을 하는 것이 선생이고 어머니 노릇을 하는 게 어머니인데 그 노릇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그 어떤 자발성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아방가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생각을 잠복하지 않으면 세상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살 수 없다는 거. 이 생각을 뒤엎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를 한번 확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내 생각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을 받겠습니다.